마이애미 연방법원 밖에서 카메라들이 그를 에워싸도 그는 무표정합니다. 이 사람은 16세 티모시 허드슨으로 카니발 크루즈 선상에서 의붓 여동생을 살해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티모시 허드슨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가족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하던 중 선실에서 18세 안나 캡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가 허드슨이 집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내린 충격적인 결정입니다. 저희는 로앤크라임가 제공하는 언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본격적으로 언더 케이스 에피소드 시작 전 무료 앱 업사이드를 소개합니다. 이 앱은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등 일상 구매 시 현금 환급을 제공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업사이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10만 개가 넘는 제휴 매장 중 한 곳에서 혜택을 선택한 다음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를 인증하면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유가 필요하거나 어느 날 테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 업사이드에서 혜택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결제 후에는 앱에 돈이 적립되고 그걸 바로 제 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업사이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연평균 254달러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환급을 받으려면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고 프로모션 코드 OTC를 사용하시면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의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의 연방 판사가 오늘 안나 캡너 사건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의 피해자입니다. 만약 의붓 오빠가 자신을 살해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을 18세 소녀입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그 소녀는 성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끔찍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또 한 번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16세 티모시 허드슨, 이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들어가는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 둘러싸인 그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곁에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법원 문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들이 함께 법원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16세 소년, 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의붓 여동생에게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일로 살인과 가중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구금심리에서 받은 스케치들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연방법원에 출석한 티모시입니다. 이 심리는 그가 재판 전 구금될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방법원에서는 카메라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금 법정 안에는 우리 기자가 있습니다. WFTV의 닉 파판토니스가 곧 이 자리에 합류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줄 예정입니다. 잠시 후 그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티모시 허드슨은 감독 없이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나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로 기소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삼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성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판사에게 티모시를 재판 전 구금해 두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티모시는 이 혐의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훨씬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판사의 결정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전에 티모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여성 티모시의 의붓자매인 안나 캡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이 크루즈에 있었습니다. 이 크루즈는 새로 하나가 된 이 가족을 기념하는 새로운 가족 전통의 시작이 될 예정이었고 여행 기간은 약 일주일이었습니다. 이 크루즈는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카리브의 여러 목적지를 거쳐 다시 마이애미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안나의 아버지와 티모시 허드슨의 어머니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족 간의 역학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나의 아버지인 크리스 캡너가 샹텔 허드슨이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그녀는 이제 샹텔 캡너라고 불리며 티모시 허드슨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안나가 사망하기 전 티모시 허드슨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안나의 조부모는 ABC 뉴스에 그들이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안나와 티모시가 진짜 남매 같았다고 했지만 안나의 전 남자친구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가 스페이스 코스트 로켓미디어의 한 말을 들어보시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제가 그 오빠가 한 일임을 알고 있었고 집안을 끼는 발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웠어요. 그는 들켰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허드슨이 안나 캠너와 함께 있을 때 어땠는지에 대해 그가 주장하는 이 불편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모시와 안나가 이 배에서 함께 방을 썼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허드슨에 대한 사건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안나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공식적으로 많은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티모시 허드슨의 어머니인 샹텔 캠너와 그녀의 전 남편 사이에 가족 법원에서 진행된 양육권 분쟁을 통해 카메라가 허용된 그 재판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나 캠너의 죽음 이후 샹텔의 전 남편은 샹텔이 배 안에서 부적절한 숙박 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샹텔 허드슨은 또한 전 남편으로부터 티모시와 관련된 약물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양육권 심리에서 샹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 티모시의 변호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모시에 관해서 그에게 진단받은 질환이 있나요? 그는 ADHD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ADHD 진단받은 지 얼마나 됐나요? 약 3, 4년 정도요. 그건 허드슨 씨과 별거하신 후였죠, 맞습니까? 네, 그 시기쯤 맞아요. 그리고 그가 ADHD 약을 복용하고 있나요? 네, 복용하고 있어요. 그가 복용 중인 약이 뭐죠? 그거요. 메틸페니데이트요. 발음해 주실 수 있나요? 아시면 알려주세요. 메틸페니데이트요. 철자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상품명은 콘서타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티모시가 그 약을 얼마나 자주 복용하나요? 매일 아침마다요. 티모시가 그 약을 크루즈에 가져갔나요? 네. 그는 밤에 먹는 약도 복용해요. 같은 약인가요? 아니요, 그는 클로딘이에요. 그건 무슨 약이에요? 불면증이에요. 약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가 매일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셨나요? 그는 내일 아침 약을 복용했고 밤에 클로니딘은 2번 빼먹었어요. 약의 양도 잘 관리하셨군요. 네, 맞아요. 네, 죄송해요. 그리고 그가 복용을 놓쳤다는 게 무슨 뜻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목요일 밤도 포함해서요. 아니요. 목요일 밤에는 그가 약을 못 받았어요. 제가 먼저 잠들었거든요.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는 건데요, 부인. 크루즈 여행 중에 그가 밤에 먹는 약을 2번 빼먹은 건가요? 하루는 약을 먹기 전에 잠들어서 못 먹었고 다른 하루는 그 전날 밤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먼저 잠들었어요.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약을 먹지 못했어요. 오늘 밤에요. 네, 오기 전에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배에서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일입니다. 11월 8일 우리는 카리브해에서 일주일간의 크루즈를 마치고 마이애미 항구로 돌아온 카니발 선박에서 시신이 옮겨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WSVN 텔레비전 제공입니다. 셸던 폭스라는 이름의 기자가 바로 그 부두에 있었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온 후 캠너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것이 선박에서 옮겨지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검시관실로 옮겨졌습니다. 부검 결과 안나는 기계적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누군가 그녀를 목 졸라 죽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는 데일리메일 인터뷰에서 승무원들이 발견한 선실에서 딸의 시신을 직접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목이 졸려 살해된 뒤 침대 밑에 넣어졌고 구명조끼로 덮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밤 안나와 함께 방에 있었던 유일한 다른 사람은 그녀의 의붓오빠 티모시 허드슨이었습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안나가 살해된 그날 밤 그녀의 이복 오빠는 허드슨과 함께 그 방에 머물고 있었지만
안나의 시신이 그 선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이복 오빠는 티모시 허드슨과 함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족 아침 식사에 참석했습니다. 안나가 아침 식사에 나타나지 않자 승무원들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선실에서 안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티모시의 변호와 관련해 그의 조부모는 ABC 뉴스에 티모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그의 변호인이 주장할 논점 중 하나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티모시 허드슨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원은 그가 의붓 여동생을 살해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심리는 이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되는 동안 티모시가 교도소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허드슨이 소년범으로 기소됐을 때 그는 삼촌과 함께 살 수 있었고 GPS 추적 장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성인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검찰은 허드슨을 구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금하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허드슨이 구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하므로 재판 전 구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악질적이며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갈등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에게 그리고 형제처럼 여기며 자라온 피해자에게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아무 경고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끔찍한 행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가족의 지지를 받는 환경인데도 피고인은 현재 미성년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법원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조건이나 조건의 조합이 충분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금되어야 합니다. 확실히 이번 심리를 앞두고 검사들은 티모시 허드슨이 재판 전까지 구치소나 소년원에 구금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드슨의 변호인은 허드슨이 소년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을 때 구금되지 않도록 허락했던 같은 판사 앞에서 심리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오늘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앞두고 제출한 변호인단의 신청서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명확하게 입증된 바와 같이 티모시 허드슨의 자유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그가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존재합니다. 변호인단은 또한 허드슨이 약 2달 전에 내려진 석방령령의 모든 규정을 잘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마이애미 법정에 있었던 WFTV 기자 닉 파판토니스가 함께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닉,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어떤 점을 알 수 있었는지과 이것이 티모시 허드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티모시 허드슨이 플로리다 서해안에 있는 그의 삼촌의 보호 아래 구금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부분적인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재판 전에 그가 구금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여기서 몇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도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를 구금해야 한다고 말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을 쓰자면 이것이 무조건적인 석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로부터 최종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심리가 대략 2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방법원이라 내부에 카메라가 없어 진행 상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절차의 요약은 무엇이었고 양측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대부분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사님은 피고인이 사회에 위협이 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매우 열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그가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살인과 성폭행 둘 다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검사님은 그 점을 판사님께 여러 번 상기시켰고 안나의 죽음과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사회에 나와 있어서는 안 되고 재판이 언제 열리든 그 전까지는 구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훨씬 적게 발언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고려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정황 증거에 근거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호인들에게서 자주 보는 모습이지만 이번에는 판사와 판사의 결정에 훨씬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건에서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증거들이 있고 그 증거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꽤 명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적어도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내리려고 하는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드슨을 마이애미와 법원 근처에 계속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바입니다. 아니면 그 가족이 있는 곳과 더 가까운 허난도 카운티나 템파 지역에 머물 곳을 찾을 것인가요? 판사는 가족 방문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허드슨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잠신과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새롭고 이전에 보도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안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나의 휴대전화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스냅챗 메시지였고 그것은 그녀가 사망한 날 밤 8시 14분쯤이었습니다. 안나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선실에 들어간 이후부터 그 시간대까지 선박의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선실 안팎으로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10시 13분쯤 티모시 허드슨이 선실에서 머리를 내밀어 복도 양쪽을 살펴보기 전까지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실을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고 그는 밖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선실에 들어오지 않았고 약 1시간 후에 젊은 가족 구성원이 30초에서 2분 정도 잠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젊은 가족 구성원은 조사관들에게 자신이 그곳에 다시 들어갔을 때 여동생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 가족 구성원은 자정이 조금 지난 뒤 다시 돌아왔고 그때 티모시는 방에 있었습니다. 티모시는 몇 분 동안 그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그 후에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은 다시 한번 나는 내 여동생을 거기서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안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날 아침에 티모시가 배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걷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쓰레기통 옆에 22초 동안 멈춰섰다가 다시 자신의 선실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애나의 휴대전화가 배의 인터넷 요금제 때문에 라우터에 계속 신호를 보냈고 그가 쓰레기통에 도착할 때까지 신호가 유지됐다고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선실로 돌아갔을 때도 아나의 휴대전화는 여전히 쓰레기통 근처 라우터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건 흥미로운 전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때 법정의 분위기나 감정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또 누가 법정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아마 티머시 허드슨의 아버지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될 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런 사실들이 드러날 때 그 안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가장 감정을 드러낸 사람은 사실 검사였습니다. 그녀가 주장할 때였습니다. 가족들은 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삼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이 가족은 이런 세부 사항들을 이미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그가 아직 미성년자로 간주되던 시절에 열린 심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우리는 방금 그 심리의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이 다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꼭 새로운 것은 아니었고 그들로부터 큰 감정이나 반응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검사 측이 그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허드슨이 몇 번 눈을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는 내내 코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정인지 알레르기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플로리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제가 다음으로 하려던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티모시 허드슨을 본 건 지금까지 2번뿐이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마이애미 법정에 나타나서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얼굴을 가렸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얼굴을 가리진 않았지만 항상 굉장히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서 많은 감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작년 11월에 일어난 이후로 우리가 그에 대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그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또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에 대해 어떤 점이 눈에 띄었나요? 이 사건에 대해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오늘 지적된 것처럼 이런 상황에 대한 판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심각하고 솔직히 드문 혐의와 고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혐의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6세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찾은 가장 비슷한 사례는 몇 년 전 크루즈선에서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는 성인 2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허드슨을 바라보면 당신은 지금 16세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상황에서는 아직 미성년자로 간주될 사람이죠. 생물학적으로도 여전히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종신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유죄 인정 합의를 해도 30년형입니다. 그것이 바로 검사가 그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 만약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가 마주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16세 청소년의 99%가 절대 겪지 않을 일입니다. 법원을 자주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와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나이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부분입니다. 허드슨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그의 변호사가 그에게 경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아침 그의 변호사는 그와 반대 방향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카메라가 한 방향만 주시하게 했고 마지막에 그는 모두의 뒤에서 몰래 다가왔습니다. 법원에서 나올 때는 그걸 피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나오긴 했지만 꽤 빨리 모습을 드러냈고 차가 바로 앞에 대기하고 있어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캐프너 가족은 당신이 담당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WFTV는 플로리다 중부를 취재하고 있고 그 일을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에서 작용했던 가족의 역학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가족은 재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었고 그들이 크루즈선에 타고 있었죠. 그리고 샹텔 캡너와 관련된 양육권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그리고 이 배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여러 가족관계를 다루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이 부분은 일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더 접촉한 다른 기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초기에 알게 된 많은 세부 사항들이 그 가족의 역동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면에서는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했던 점은 여러 의혹과 주장이 쏟아지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가정법원 기록을 통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그 자체로도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로리다 언론 매체로서 우리가 자주 집중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정법원은 보통 우리의 관심사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서류만 봐도 가족 내의 혼란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숨기려는 진짜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티모시 허드슨이 이 사건의 초기부터 용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보였나요? 그리고 저는 이전 인터뷰를 통해서 안나 캡너 쪽 가족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티모시 허드슨의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그러니까 티모시 허드슨의 친어머니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걸로 압니다. 맞죠? 오늘 그곳에 안나 캡너 쪽 가족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와 있었나요? 저는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법정에서 사람들이 특정 순서로 입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를 때 한쪽 가족만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안나 쪽만 봤고 대부분이 기자, 법원 직원, 그리고 몇몇 인턴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티모시 쪽에는 기자들도 있었지만 그의 혈연 가족들이 훨씬 더 많이 와서 그를 지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가 일단 추후 판단을 위한 결정을 내렸으니 이 사건에서는 다음에 어떤 일이 예상될까요? 그래서 지금 판사는 연방 보안관들에게 허드슨을 템파지역, 특히 그의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허난도 카운티나 그 근처에 수감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애미 데이드 시설에서 그를 수용할 허가를 받았습니다. 양측 변호사 모두 허드슨이 마이애미 데이드에 수감되길 원한다고 판사에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판사는 허드슨이 가족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보안관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허난도나 인근 카운티에 허드슨을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러 나갈 것입니다. 이 시설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성인으로 기소된 미성년자들과 함께 그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방 감금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허드슨은 단체 환경에서 수용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허난도, 템파, 사라소타 지역이나 오켈라 또는 우리 지역과 올랜도 방송 권역 쪽에 적합한 시설이 발견된다면 그 판사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판사가 이번 심리에서 말한 대로, 즉 허드슨이 도주 위험이 없어 보이고 지금까지 석방된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의붓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오늘 검사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아무런 경고 없이 그 일이 일어났다는 아주 현실적인 사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를 구금하라고 요구하거나 구금 명령을 내릴지 말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판사는 한 번은 만약 그가 더 나이가 많았다면, 예를 들어 20살, 22살, 24살이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부금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나이와 특히 허드슨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그는 차도 없고 돈도 많지 않습니다. 그는 16살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칠 능력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 이유로 이 사건은 매우 독특합니다.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라 저희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닉 파판토니스, WFTV, 저희 로앤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전 연방검사이자 웨스트코스트 트라이얼 로이어스 대표인 니마 라마니와 함께합니다. 로앤크라임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판사님께서 티모시 허드슨이 20살이었다면 구금됐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가 16살이라 마이애미 연방법원을 걸어서 나올 수 있었고 아직 재판 전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크리스 스튜어트, 항상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연방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기소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주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크루즈 선상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 관할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000명 넘는 사람을 연방 교도소에 보냈지만 미성년자를 기소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기소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살인사건의 경우라면 반드시 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리스, 연방 보안관들이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주 법원처럼 미성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방 시스템이 티모시 허드슨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으로는 그는 16살에 불과하니까요. 나이로 보면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정말 끔찍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그가 저질렀다고 하는 일들 때문이고 그걸 입증할 강력한 증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점과 성인으로 재판받는다는 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붓 여동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되어 구금되며 의문의 여지도 없고 구금이 추정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도 구금에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판사님께서 상황을 좀 더 명확히 알고 어디에 수용될지 알았다면, 그리고 연방검찰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연방보안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저희가 이 시설의 책임자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일반 수감자들과 격리될 것입니다. 그는 성인 남성 수감자들이나 재판을 기다리는 부음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다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판사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세요. 정부는 언제든지 구금 명령을 요청하고 이 사안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명확한 수감 장소가 없어서 그냥 불편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사람이 삼촌과 살고 있고 이전에 잠을 자지 않았으며 모든 법정 심리에 참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적절한 수감 장소가 있었다면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들은 이제 그를 수감할 적절한 장소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혐의가 제기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구치소에는 넣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가 원래 살던 플로리다 걸프 코스트 쪽에 더 가까운 곳을 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미리 준비해서 지금 당장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이 여기라고 말하는 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개인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유죄 답변이나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수감자나 구금자들은 미국 연방보안관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재판 전 조사 부서도 위험을 평가하고 권고를 하는 데 관여합니다. 하지만 개인을 관리하는 두 기관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책임지는 이유는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죄 답변이나 유죄 판결 전에 구금이나 이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유죄 답변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 즉 교정국과 미국 보호관찰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권고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곳에 수감하라고 해도 교정국 실제로 수용 가능 여부, 보안, 공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국 어디로든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연방보안관 측이 연방검찰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은 재판 전 적절한 수감 장소를 법무부가 정해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이제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을 고려할 때 그가 그냥 풀려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판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놀라셨나요? 저도 이번 결정에 놀랐습니다. 그 결정과 불확실성을 이해하긴 합니다. 변호인 측이 그 불확실성을 잘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약 그가 성인이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구금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성인으로 기소되는 것이 적절하고 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믿는다면 저는 그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금은 도주 위험이나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적절합니다. 하지만 도주 위험이 있는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역사회에 위험하다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또 검찰이 제기한 문제는 그가 다른 두 미성년자와 함께 산다는 점으로 이는 잠재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오늘 검찰 측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우리가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바로는 그들은 검사들이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다뤘던 적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검사라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그가 사회에 위험한 존재이라고 주장했는데 판사가 그가 20살이었다면 구금했을 거라고 말한다면요. 그러니까 검사가 그를 재판 전 구금 상태로 두기 위해 더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 검사가 했어야 할 일은 물론 이건 사후에 평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결과를 보고 뒤늦게 평가하는 셈이지만요. 맞아요. 돌이켜보면 구금 장소를 확실히 정해 법원에 제시하며 여기가 구금 장소이며 안전합니다 라고 준비했어야 했죠. 그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했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 그들이 판사를 정말 안심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준비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구금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몇 가지 내용과 이 사건만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오늘 법정에 있었던 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기자가 말하길 판사가 언급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판례가 별로 없다는 거죠. 16세 소년과 이 크루즈선을 생각해보면 정말 독특한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그들이 언급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전 사례는 티모시 허드슨이 지금 기소된 것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에 관한 것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과 비슷한 사례가 당신의 경험에 있었나요? 그리고 과거의 전례가 별로 없는 사건을 다룰 때 그런 점이 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보통 판사들은 보석 결정에 있어서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량권 남용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제1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려면 보통 치안 판사가 결정하지만 이번에는 중대한 사안이라 지방법원 판사가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크리스 스튜어트.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선례가 많지 않습니다. 연방살인죄는 잘 기소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 이번 행정부는 특히 사형이 없거나 검사들이 범죄에 관대하다고 판단되는 주에서 이런 기소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살인사건은 주 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청소년의 폭력 범죄 기소도 주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연방 관할권이 없거나 수사하는 경찰관, 보안관, 형사들이 주 차원의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법 집행 측면에서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 즉 크루즈선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이 연방 법원에서 다뤄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된다면 티모시 허드슨의 변호가 무엇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알려진 것은 티모시 허드슨이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기억이 끊겼다고 그의 조부모와 가족들이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전에 드린 적이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다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만약 그게 실제로 티모시 허드슨을 변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 논리가 되려면 그 시점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방어 논리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과거에는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방어 논리입니다. 크리스 스튜어트. 배심원들이 그걸 믿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에서 자주 보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했다는 제3자 범행 주장 말이에요. 알다시피 그 방에는 두 사람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폭행이 있었고 그 성폭행의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때문에 의도를 근거로 반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기서 변호인이 하고 있는 일이죠. 맞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가 그녀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요. 그러나 목을 조르고 질식시킨 정황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른 것들, 즉 정당방위라든지 그런 종류의 것들, 치사나 격분에 의한 범행 같은 것들도 있죠. 분명히 그의 변호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를 변호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마치 벼랑 끝에서 던지는 변호 전략 같습니다. 아마 그들의 유일한 방어책일 수도 있겠죠. 다른 범죄에 들어맞지 않으니까요. 그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합의나 감형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사건은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유일한 질문은 그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석방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연방 시스템에서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거죠. 그게 출소 후 보호 관찰 같은 것,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살인뿐 아니라 성폭행도 있어서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 생각해보면 아마 이 영상 댓글에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교도소에 넣지 않냐? 왜 신경 써야 하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만약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티모시 허드슨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발생하는 것이 나중에 항소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제 말은 판사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연방교정국 배치 얘기 때도 말했었죠. 판사들은 온갖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연방보안관과 해당 시설 간에 어떤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항상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수용 공간이 부족할 때 지역 교도소나 민간 교도소와 계약을 맺어서 추방 절차 중인 사람들을 수용하게 하죠. 하지만 연방정부가 그냥 카운티 교도소에 들어가서 장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상 강제 동원이 될 수 있죠. 이런 권력 분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명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판사는 단지 자신에게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행정부, 특히 카운티에 수감자를 어디에 수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실제로 그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될 거예요. 니마 로마니 전 연방검사이자 웨스트코스트 트라이얼 로이어 스태프님, 항상 로앤크라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건에 전문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크리스. 이것으로 로앤크라임에서 전해드린 온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이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